삼양식품의 주가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에 힘입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50위대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주식은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123만 3천 원이 됐고요. 24.42% 올라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청호 ICT가 오늘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적리매매 첫날인 16일 장 초반 90% 넘게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청호 ICT는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91.17% 내려서면서 195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계속되는 수급 이탈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3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 1월 상장 이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오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29만 8,500원에 거래됐고요. 전날보다 주가가 2% 넘게 내려앉으면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지는 않은 시장인데요. 여전히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좋은 수출주들이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관한 관심은 계속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에 맞는 전략들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는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빠르게 시장 진단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실적주, 수출주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실적 부담에도 라면은 팔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농심도 그렇지만 삼양식품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달성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식음료,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 뭐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이제 4월 달에 이 음식료 이제 품목에 대한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전통적인 라면,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담배,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어떤 품목 쪽의 쏠림에 의한 그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이제 농심도 그렇지만은 정말 작년, 재작년 주가가 많이 팔리면서, 그러니까 해외 수출 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도 고평가, 2년 전에도 고평가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제 음식료 업종, 뭐 삼양식품의 어떤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유동성은 좀 그 약간 캐파가 그대로 좀 유지된 상태에서 종목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강한 기업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크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라면 쪽도 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농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좀 유통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약간의 좀 건강 기능식품도 그렇지만은 약간 가공식품의 기업들한테도 주가가 좀 활기를 띄우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도 또 이제 또 얘기 나올 거잖아요. 또 삼양식품이 또 이제 고평가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이 황제주를 넘어서는 정말 큰 시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놀랐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 보실 때는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또 삼양식품의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이 삼양식품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눌렸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 모멘텀이 좀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멘텀이 점점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수출, 판매량, 또 이제 지역적인 지역별 판매 비중도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입 원가도 개선되는 이런 삼박자가 또 이제 K푸드는 K푸드에 대한 글로벌적인 인기 부분은 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 모멘텀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 모멘텀이 약화는 될 가능성이 어떤 이슈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모멘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 증권사에서도 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테마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 쪽과 동남아 쪽으로의 수출 확대가 그전에는 어떤 미주 쪽 또 중남미 쪽으로의 관심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유럽 쪽과 어떤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어떤 초입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성숙기의 이 수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은 저는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둬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약간은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주가를 보면은 좀 길게 늘리면은 거의 계단식으로 주가 좀 많이 갔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현재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크게 낙폭을 그리는 상황은 나올 가능성 좀 적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좀 싸게 산다는 관점에서는 주가 좀 눌렸을 때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음식료 쪽에서의 이 라면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공식품 같은 경우가 관세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해외 쪽에서 인기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세에 대한 어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 쪽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맞추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시장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어떤 경기 방어주가 제일 좀 안전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살짝의 쉬어감은 있을 수 있고 이게 계단식의 상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 고르기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잡으실 때는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삼양식품도 삼양식품인데 농심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물론 농심 주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9% 달려주고 있는데 높기는 하다라는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양식품 대비해서는 조금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들어가시긴 편하시겠죠. 들어가시긴 좀 편하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냥 삼양식품이 좀 조정 받았을 때 삼양식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농심을 좀 다른 이 음식료 섹터 기업들 대비해서는 모멘텀은 확실히 더 레벨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우선 농심이 삼양식품 대비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양식품이
또 마찬가지지만은 뭐 국내 쪽에서의 비중도 국내 쪽에서의 점유율도 높지만은 해외 쪽에서의 그 비중이 내수에 대한 부분을 앞지르는 부분은 이미 좀 했었거든요. 삼양식품이. 하지만 농심 부분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은 저는 뭐 우리나라 뭐 많은 기업들이겠지만 내수 쪽에서의 어떤 내수 쪽에서의 돈을 번다는 부분보다도 해외 쪽에서 눈을 돌리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더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내수보다도 탄탄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농심도 정말 이 삼양식품만큼의 어떤 주가 탄력성은 분명히 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분기 때 농심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좀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소 부분을 1분기 후반, 1분기가 마무리될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2분기 때 이 실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삼양식품 대비해서 농심이 같은 어떤 결을 같이 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농심이 다른 이 음식료 기업들 대비해서는 모멘텀 확실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첫 번째 헤드라인에 관한 전략들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또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헤드라인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 어닝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일단 이번 어닝 시즌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가 연동성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기업들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1분기 때 또 4월달에 정말 좀 지쳤거든요. 이 관세에 대한 뭐 시장의 어떤 그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모멘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움츠러들고 관망세가 좀 컸던 상황이었는데, 뭐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실적 장세라는 부분이 오면서 강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들에 대한 거는 기업은 그 역대 뭐 다른 실적 장세 대비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몰린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발휘되는 부분은 뭐 2분기 후반 또 이제 하반기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이런 우려감, 그러니까 이 올해 뭐 하반기 때 이 관세에 의한 실적에 대한 타격 영향을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했던 감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1분기 때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뭐 그 큰 그림, 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굵직한 기업들의 큰 그림이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타격을 줄 만한 어떤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하반기 때 또 2분기 때도 봐야겠지만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감이 좀 있었고, 근데 이거는 관세와 좀 무관한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경향이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돼 여전히 안 좋다. 대표적으로 좀 에너지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어떤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그 작년 뭐 4분기,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더 좋았었고 작년에 안 좋았던 기업들은 여전히 안 좋다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에 관한 주가 반응도가 좀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됐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들이나 그 전망치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이게 뭐 이제 실적의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르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유통주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기업들은. 글쎄 유통도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죠. 네. 뭐 다양하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음식료 기업이나 뭐 화장품 다 유통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분기 실적 보면은 정말 안 좋았던 게 저는 이제 뭐 에너지와 어떤 이 뭐 건설 또 이제 2차 전지 이쪽 쪽 있었지만은 결국은 내수 쪽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정말 좀 안 좋았거든요.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뭐 지금 현재 이 뭐 대선도 있잖아요. 뭐 대선도 있고 뭐 정책적인 방향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그 유통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좀 가장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 이제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좀 실적이 좀 좋았지만은 글쎄요, 이게 본다고 하면 약간 좀 기저효과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 너무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역대 어떤 뭐 최고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이 유통기업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큰 우리나라 어떤 선거 이벤트 또 이제 어떤 그 소비재 지표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만큼 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좀 반등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실적적인 뷰로 봤었을 때는 뭐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기업을 꼽자면은 APR과 LIG 넥스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래도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기는 한데 이쪽 기업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부장님?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시장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내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비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서 실적이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그 랠리 부분은 주가 랠리라기보다도 실적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주가가 등락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좀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PR도 그렇고 이 어떤 그 고객사가 다양해지고 또 이제 뭐 이제 어떤 이 화장품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크고 그리고 이 다른 어떤 내수 쪽의 비중이 큰 기업들 대비보다도 역시 해외 쪽에서의 국가, 수출하는 국가나 또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IG 넥스원, 방산 기업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 3년 동안 실적은 좀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다 아시는 기업이고 네, 그 기업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매수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나타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닝 시즌을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헤드라인으로 추가적인 투자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주시죠. 자, 알래스카 LNG 앞두고 또 투자 앞에 물음표가 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주가는 좀 움직이는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의 알래스카 LNG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초청을 했고, 그런데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처음 나왔던 이슈는 아니어서 또 투자를 하기에 약간의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어떤 되게 말로만 하면 뭐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굉장히 좀 거창한 것 같은데 네. 결국 우리나라 기업한테 약간 돈을 빌려달라는 느낌 좀 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투자해달라 네. 이런 느낌이 커요. 돈을 써라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쪽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글쎄요, 유리한 좀 뭐 이 부분을 투자를 했으니까 관세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순수한 의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LNG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어떤 그 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이 성공했을 때의 우리나라의 그 혜택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걸 바라보는 이 증권가의 시각은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액 자체도 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지금 저는 약간 좀 테마적인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뭐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중소형 어떤 기업들 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적극적인 어떤 이 기업 이 프로젝트에 의한 매수 관점을 뭐 드러나가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땐 좀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거창한 또 헤드라인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국내 기업들과 국내에 관해서 투자를 해라라는 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 기업에게 좋을까, 우리 정부에게 좋을까 이런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움직여주긴 하잖아요. 그 처음 이런 뉴스가 부각받았을 때는 강관이랑 철강 쪽이 거의 이제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 부장님? 글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은 글쎄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이제 그 뭐 철강, 뭐 대형주까지도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모습을 좀 보이진 않고 있다. 예전처럼. 을 좀 그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갈림길을 좀 제시했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알래스카 쪽에서의 프로젝트로 인한 크게 지금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약간은 한번 좀 뒤로 좀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LNG 쪽도 뭐 이런 신재생 쪽 에너지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뭐 수입하는 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수혜를 보는 그런 쪽은 뭐 LNG만 한다고 한다면 이 LNG 선을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나 또 이제 신재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지금 계속해서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저재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쪽이 아니라 그 기업들에 대한 본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철강과 관광 관련주 일부는 상승을 하지만은 또 이전만큼의 큰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진 않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LNG 관련한 섹터분들, 본업을 잘하는 기업들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하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기업들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관련한 섹터로 좀 묶여 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부장님? 글쎄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컸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의 이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거의 다 토해낸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 프로젝트 쪽에서의 알래스카 쪽도 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관광이나 또 이제 그런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LNG 프로젝트라기보다도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 나가고 있는 어떤 플랜트 수주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결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지금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유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LNG 프로젝트 그리고 뭐 대왕고래 이와 관련되면서 주가를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뭐 이 관련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제 모든 섹터군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대왕고래 관련한 프로젝트랑 또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역시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LNG 관련한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 지금 LNG와 관련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이제 조선 기업이라 보여요. 조선. 쪽.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LNG에 대한 어떤 시추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LNG 선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신재생 쪽에서의 이 선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좀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오히려 LNG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추 쪽, 뭐 이거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LNG 선이나 이쪽에서의 그런 기업들, 조선 기업들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좀 LNG를 시추하고 또 지금 수입하는 양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NG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밑에 조선 또 기자재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밑에 기자재 뭐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헤드라인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우리 오늘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에 관한 색깔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한 줄 평 좀 남겨주실까요? 일단은 관망세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여전할 거고 하지만 낙관론도 여전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지금 이 시간대 나와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예전처럼 크게 낙폭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의 상방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어떤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좀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의 앞에서 달려주는
뭐 작년에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같은 sek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눈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비율을 좋게 보는데 좀 주도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에 우려됐던 상황은 이미 주가에서 선반영됐던 그 부분은 좀 많기 때문에 낙폭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말인즉슨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 외국인들이 잘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섹터들 같은 경우가 뭐 방산이나 또 이제 최근 엔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50주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삼양식품도 그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이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을 오히려 좀 매수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2주 신고가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상반과 하단 모두 제한적일 우리 시장이다라고 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지속됐었던 이 관세 관련 이슈가 공백기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양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별 이슈에 의존을 하는 이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나란히 했지만 지금 현재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1%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 저점 지나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삼양식품입니다. 미안하다, 과소평가했다라는 이런 재밌는 제목의 보고서가 출간이 됐죠. 목표 주가 일제히 증권사들에서 줄상향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2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가 너무 좋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5,29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4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28.3%나 상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25%를 기록을 했죠. 식품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거의 5배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을 뜯어봐야 될 텐데 당연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2분기에 이 매출이 3천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개 분기 만에 다시 1,000억 원 더해서 4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해외 쪽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 모두 다 고른 성장세가 이어갔고요. 특히 1분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그 효과도 톡톡히 누려가면서 이런 좋은 실적 나왔다는 분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이 가파른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의
가동 시간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수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불닭볶음면 초과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히 밀양 2공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을 할 예정인데 가동이 되게 된다면 이 초과 수요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론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됐죠. 패스트 자금 유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장중한테 20%대까지 치솟으면서 12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 한화 시스템까지 제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려잡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3% 늘어났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는 8% 좀 하회를 하는 모습. 그렇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4% 폭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도 8.7% 상회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조업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K2 납품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조기에 납품을 함으로써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분기에 적자를 면치 못했었던 레일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철도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방산이죠. 이 방산 쪽에 있어서 매출이 6,580억 원이 찍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폭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률도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세 분기 연속으로 수출 비중은 70%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35%로 영업이익률 추정이 되고 있고 참고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0%였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폴란드 2차 계약 외에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중동 쪽에 있어서 영업활동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이 수주 성과는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 성사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호재 떴습니다. 대만에서 4,200억 원 규모의 무인 전동차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2년 1월 상장 후 사상 처음으로 공모가인 30만 원을 하회해서 29만 원대에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 행진에 이로 인해서 자금 압박이 커진 상황 속에서 요즘 2차 전지 업계에서 자본금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심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미국 하원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중고차 및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연말까지 종료하겠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적용받았었던 7,500불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있는데요. 첨단 제조 생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법안도 함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IRA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전기차 부양 정책 사실상 현재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을 차별화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 나란히 3%대 약세를 그리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약세 그리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마리아나입니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 급여 대상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완화 검토 소식에 따르면 질환은 2가지에서 3가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일정 수 이상 써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던 그 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바이오와 BL 판텍 같은 경우에도 2자릿수 슈팅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폐기 소식을 전했죠. 벨기에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에서 탈원전 유턴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BHI 같은 경우에는 슈팅 나왔는데 심지어 호실적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20%대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나란히 강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LNG이고요.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에너지 컨퍼런스에 우리 한국을 초청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에너지 기술과 LNG 개발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일 TNI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지만 넥스틸과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바쁘게 시장의 이슈들을 소화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투자의 인사이트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관한 모멘텀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내 시장 재편 흐름과 또 다음 주 시나리오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일으키는 데는 이슈 모멘텀들이, 실적 모멘텀들이 반영받고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재편에 따라서 주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기업의 합병과 분할 이슈 역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장 첫날부터 상승을 나타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숨 고르기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인공인 기업이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20% 넘게 현재 시장에서는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역시도 신규 상장주로서의 그 활약을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모멘텀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역시도 시장에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 치료제 기업인데요. 3개월 주가 추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2년 새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만 3차례 이루어지면서 계속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권리락 이후에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블루엠텍이었는데요. 블루엠텍은 위고비에 관한 흥행 여부도 있었고요.
위고비 쪽에 관한 유통 매출 자체가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도 500%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에 질세라 추가적으로 무상증자까지 단행을 하면서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갔고요. 장중 최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되는 무상증자에 관한 호재들을 받아갔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가를 움직이는 건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적인 재편에 관한 기업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로서는 나우로보틱스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원일 T&I와 로킷 헬스케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기업은 8가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행했던 기업도 있고 단행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을 나타냈고 스맥과 링크솔루션 그리고 오텍과 같은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 쪽에 관한 기업은 한 가지 기업이 있었습니다. 5월 달 내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블루엠텍 역시도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와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 기업들 살펴보시면서요. 주가에 어떤 흐름들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게 바로 합병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합병과 분할 그리고 감자 기업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감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요. 자본 총액 자체를 줄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추가적인 합병이라든지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코엔텍이라든지 코에이, 대성산업과 같은 기업들이 감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월 달 합병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신세계의 주가 차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물론 합병 자체가 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100%의 이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병 기업으로 보자면은 MPT와 CG메드텍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에 관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분할에 관한 이슈는요. 시장에서 악재 혹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독과 빙그레,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분할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공작기계를 다시금 분할해서요. 새로 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분할 기업들이 분할 상장을 했을 때의 이슈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예가 될 텐데요. 그만큼 이 분할에 관한 이슈도 시장에 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렸었던 기업들의 목록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 혹은 피해가야 할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투자 인사이트들 잡아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시장 시나리오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굵직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월 18일은 일요일이 될 텐데요. 월요일 시장부터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받아가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10일까지의 지표는 반도체 수출은 늘었고요. 자동차 수출은 급감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면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따라서 종목들을 좀 추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9일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 일정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넥스트마켓에서요.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챗 GPT에 대항할 만한 생성형 AI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역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비주의 코스닥 신규 상장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관한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또 한 번 신규 상장주들의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